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오늘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다음 달 중순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2% 넘게 급락하며 2년 2개월 만에 2200선이 무너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년 6개월 만에 장중 1440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집값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상 최대 하락폭인데 소비 심리는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당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문에서 세 번째로 맞붙으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 외교 참사 책임을 묻겠다고 나를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비서관 논란과 관련해 MBC 사옥을 항의 방문해 민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악산 정상에 올해 첫 단풍이 들기 시작해 다음 달 19일쯤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단풍을 대표하는 내장산은 11월 초쯤 단풍이 물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퍼펙트 스톰. 개별적으로 보면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이지만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국내외 정세가 딱 이랬습니다. 금융시장은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패닉, 거의 발작 증상을 보였고 북한이 다음 달 중순 이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가운데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았으며 정치권도 시끄러웠죠.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폭풍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지만 그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선 북한 미사일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국내 금융시장과 미국, 중국의 집값 하락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그 원인을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 북한이 조금 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굽히지 않을 듯합니다.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이 이틀 뒤 동해상에서 있을 예정이거든요. 신동규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한미해상연합훈련 4월째인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만에 또 이어진 미사일 도발입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18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6번째입니다. 북한은 한미 양국이 지난 26일부터 내일까지 동해에서 진행하는 해상연합훈련에 반발해 무력 시위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사거리와 고도, 속도 등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 시점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 내에서 쌀 수확량을 속이는 허위 보고가 잇따라 이를 근절할 허풍 방지법을 만든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참, 김정은도 이것만은 이기지 못하는가 봅니다. 다이어트 요요 현상이요. 다시 예전의 몸무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 풍계리에 있는 3번 갱도가 완성됐다며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행 시점에 대해서는 중국을 배려하고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다음 달 중순 이후를 예측했습니다.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 그 이후랑 12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북한이 쌀 수확량과 관련해 일명 허풍방지법을 만들었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군수공장에서 생산한 농기계를 황해남도 지역에 대규모로 투입했지만 쌀 생산 과정에서 허위 보고가 많았다는 겁니다. 북중 관계에 대한 설명도 나왔습니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는 와 관련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이진핑 주석과의 교환이 8번 정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지난 8일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공연에 등장한 소녀는
김정은 총비서의 둘째 딸인 김주예의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총비서의 수행을 맡아 주목을 받은 여성은 판문점 정상회담의 연주자였던 홍윤미 씨로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의 의전을 보좌하는 역할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김 총비서가 체중을 줄였다가 최근 130kg에서 140kg으로 복귀했지만 건강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금융시장 하락의 그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도 코스피는 2% 넘게 내리며 220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도 장중 1440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시장이 또다시 출렁이자 정부가 채권시장에 5조 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 시황판이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하향세를 보인 코스피는 결국 전날보다 54.57포인트, 2.45% 내린 2169로 마감했습니다. 2200선마저 뚫린 건 2020년 7월 이후 2년 2개월 만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4,617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는데 애플이 아이폰 증산 계획을 연기하고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누출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코스닥도 3.47% 급락하며 67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틀 전 1,43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은 또다시 치솟았습니다. 장중 1,440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 바닥이 어디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으로 갈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채권 시장에서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한때 4.5%대까지 치솟자 정부는 총 5조 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도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 대외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미국도 집값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소비자들은 경기를 침체가 아닌 낙관으로 전망했습니다. 기름값 때문입니다. 워싱턴 최종락 특파원이 전해갔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미국 소비자들은 현재 경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9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전문가 예상치 104.5를 넘어 108을 기록했습니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들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의미로 2달 연속 상승세이자 5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기 회복을 자신했습니다. Jobs are up, incomes are up, people are back to work, and American manufacturing is roaring back. 이런 가운데 S&P 다우존스 인덱스가 발표한 7월 주택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0.2% 떨어져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5.8% 오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집값 상승세가 지속했지만 6월 18.1% 상승보다는 2.3%포인트 둔화했습니다. 지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올해 초 3% 안팎이었던 30년 고정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 금리는 6%를 넘어 2배 이상 오르자 주택시장을 냉각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7월 보고서는 주택시장의 뚜렷한 둔화를 보여준다면서 집값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집값이 그동안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라는 점도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집값은 더 떨어지고 좀처럼 경제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는 너무 심각합니다. 집단만 아파트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있을 정도죠.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남부 구일인시에 짓다만 아파트 단지가 흉물스럽게 서 있습니다.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이 아파트에서 쉬모 씨는 6개월 넘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긴 분양업체가 공사를 중단한 겁니다. 是那个就好像从天上一下掉地下去了，就那种感觉，感觉这个家里所有的心血都投在这房子上了。本来吧，儿子都 중국 전역엔 이처럼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3.85%에 달할 걸로 추정됩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 인하와 은행 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1년째 내리막길입니다. 강력한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산업 생산과 내수, 수출이 모두 휘청거렸고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실제로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8%로 아시아 태평양 개발도상국 평균인 5.3%보다 크게 낮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역내 주변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뒤처진 건 1990년 이후 30여 년 만으로 침체가 임박한 것으로 우려되는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의 가능성이 중국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최대 위험 요인이 될 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달러화 폭주에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경기 침체의 공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네. 달러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프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죠. 네. 유로, 일본 엔화 같은 주요 6개국 화폐 대비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네.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달러가 가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마다 달러와 가치가 꾸준히 오르는 흐름이고요. 최근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미 연준이 물가가 2%대로 떨어질 때까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내년까지 이 킹달러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 파운드화까지 떨어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더 충격을 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국 트러스 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해 69조 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가 파운드화가 5% 넘게 폭락했었거든요. 이 10%대 물가 상승을 잡으려면 긴축 재정을 해야 하는데 되레 돈을 푸는 감세 정책을 발표한 셈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영국 국가 채무가 느는 건 당연하고 또 물가를 잡겠다고 나중에 갑자기 금리 인상 기조로 바꾸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우려와 전망에 파운드화는 폭락하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더 높아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증시도 여파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네.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 외국 자본 이탈이 본격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을 때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이 684조 원 수준이었는데 네. 어제 기준 527조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100조 원 이상 줄었네요. 네. 9월에만 2조 8천억 원이 빠져나가면서 시가총액 외국인 보유 비율도 34%에서 30%대로 줄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한은도 우리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다음 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그러니까 빅스텝을 단행하면 충격이 너무 클 텐데요. 네, 당장 영끌에서 집을 사들아 무리하게 대출한 2030 세대들이 문제입니다. 네. 어제 기준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71%에서 7.28%로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했습니다. 네. 연 4%대 금리에 3억 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월 100만 원씩 내던 이자를 연 7%를 적용하면 175만 원까지 치솟게 됩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말엔 8%를 넘게 되면 이자 부담이 100만 원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규모 연체나 부실까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시장도 더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취재차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자주 방문하는데요. 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대출 금리가 이러는데 누가 집을 사냐 이러다 망하게 생겼다 였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거의 절벽 수준으로 끊겼고 가격 또한 하락세에 접어들었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 하락기 초반으로 하락세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더 떨어진다고요? 네. 그러면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 시장은 자연스럽게 주택 매매 가격과 함께 가기 때문에 상당 기간 하락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금리 상승기에 임차인들이 전세대출 이자를 내기보단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의 월세안은 더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자 부담에 집값 하락 그리고 실물 경기 침체 등 그야말로 우리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빠져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장명훈 기자와 뉴스 추적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큰 이슈가 두 가지 있었죠. 먼저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신문이 있었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를 논의할 윤리위원회가 조금 전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 15분 정도 됐네요. 먼저 가처분 신청 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간의 세 번째 법정 공방이 있는 건데 재판부는 당원 개정, 정진석 비대위, 새 비대위원 무효 이렇게 모두 3개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신문해야 합니다. 먼저 이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을 막으려는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다시 법정에서 격돌했습니다. 경제 상황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용된다는 것은 저희는 상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재앙입니다. 오직 승소한다는 이런 일념으로. 법원에 접수된 가처분 신문은 개정된 당원과 정진석 비대위 등 3건으로 모두 이 전 대표가 제기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원 개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당원 개정은 정당의 자유라는 국민의힘 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법정 출석 뒤 이 전 대표는 이준석만 날리면 잘 된다는 생각은 주술적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번 가처분 심사 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주 이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가처분 신문과 더불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시각 윤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만약 제명될 경우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현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 시작했죠? 네, 조금 전인 오후 7시부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역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인데요. 조금 전 회의에 참석한 이양희 윤리위원장, 취재진 질문에 회의가 끝난 뒤 답변하겠다는 이야기만 남긴 채 입장했고요. 다른 윤리위원들 역시 속속 모여드는 모습입니다. 윤리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인사들에게 신군부, 양두구육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추가 징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전보다 더 강한 징계를 내리기 때문에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가 제명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오늘은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리위는 징계 시 이에 대해 해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출석을 요구하는데요.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아직까지 윤리위로부터 출석 요청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추가 징계 시 이 전 대표 측이 가처분, 유엔 인권위 제소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있는 윤리위가 일단 오늘 회의에서는 추가 징계안을 다루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수해 현장 실언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권은희 의원 등에 대한 심의만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실언 논란에 대해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대선 후보 때 공약이었던 대통령 4년 중임제 외에도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감사원 국회 이관과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의 제안도 했습니다. 이런 개헌 받아들여질까요?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본이란 단어를 29번 언급했습니다. 각자 도생이 아닌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와 공공주택 예산 삭감 등에 대한 비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언은 외교 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책임 정치를 위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며 범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국회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는 감사원 국회의관과 국무총리 국회 추천도 개헌 대상으로 제안했습니다. 40분가량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민주당에서는 박수갈채가, 국민의힘에선 야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를 항의 방문에 사과하고 책임지라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MBC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 MBC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진실 은폐가 물거품이 되자 분풀이를 하러 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막 조작 사과하라는 피켓을 들고 MBC 사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조작, 자막, 편파 방송, 공정 방송 어디 갔나? MBC는 사과하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MBC의 조작 방송으로 초래됐다며 대국민 사과와 경영진의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해석이 분분한 부분을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도한 경위와 외부로 유출한 최초 유출자가 누군지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본분을 잊고 민주당의 전위부대가 돼 국익을 해쳤다며 MBC를 민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우리 국민 모두는 진지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국익을 해치는 선동과 조작에 MBC가 어떻게 공영방송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분풀이를 하러 항의 방문을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외교 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하면 깔끔하게 끝날 일을 무능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로 국민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책위에서는 하나하나 사실관계들을 정리도 하고. 국민의힘은 내일 명예훼손 등으로 MBC를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맞서 여야 간 갈등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냈던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쌍방울 측에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쌍방울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이에 이화영 사장이 있다고 보고 있죠. 또 쌍방울과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연결이 돼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만큼 그쪽으로 수사력을 모을 겁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최측근으로 꼽혔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혹시 뭐였는지 잘 설명할게요. 네. 쌍방울에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을 줄곧 부인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에서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받는 등 2억 5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남북경제협력 사업에서 희토류 등 북한 매장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지원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북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와 쌍방울 간 유착 의혹을 집중 규명하고 있는 검찰로선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이 과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변호사 수임료 20억 원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인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가 조금 전에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돈 스파이크는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 김민수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들어갈 땐 입을 굳게 다물었던 김 씨는
영장 심사가 끝난 뒤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고요. 조사할 성실히 임해서 제대하게 받겠습니다. 김 씨는 그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필로폰 30g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필로폰 1회 통상 투약량은 0.03g으로 압수한 양은 약 1000회분에 달합니다.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강남 일대의 호텔에서 지인들과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투약 사실은 김 씨의 지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마약 투약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답을 피했지만 여러 호텔에서 투약한 이유가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였는지를 묻자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김 씨가 어디서 마약을 구입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필로폰을 빌리는 원룸의 화장실 천장과 냉장고에 숨겨놓고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닷새 만에 이사를 가기도 했죠. 검거 과정에서 경찰이 입수한 것만 3kg, 시가로는 100억 원, 10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룸의 화장실 천장을 들어올리자 비닐봉지 여러 개가 보입니다. 봉투 안에선 지퍼백으로 포장된 하얀 가루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자, 여기. 에어컨이네. 국내 마약 유통책이 동남아시아에서 들여온 필로폰입니다. 천장과 냉장고에서 발견된 필로폰 양은 2.9kg으로 1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시가로는 100억 원에 달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밀반입한 대량의 필로폰을 유통한 피해자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SNS 등을 통해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을 판매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원룸을 빌렸다가 닷새 만에 다른 원룸으로 옮기기도 했지만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해 9개월간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현재까지 판매한 필로폰은 700g, 2만 명분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더 많은 양이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공급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을 하고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검거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를 진화한 소방관들 사이에서 스프링클러가 이상했다는 말이 돌았지만 현대아울렛 측은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2차 합동 감식 결과 스프링클러나 소화전 배관으로 연결되는 물탱크 수위는 정상적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화에 물이 사용됐다는 증거는 아직 아닙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게차 2대가 천막으로 덮은 화물차를 끌고 나옵니다. 아래로는 불에 타 곳곳이 시커멓게 그을린 차체와 휠이 보입니다. 발화 지점인 지하 1층 하역장 인근에 세워져 있던 1톤 화물차를 정밀 분석하려고 국가수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감식반은 화재 당시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식 결과 스프링클러나 소화전 배관으로 연결되는 물탱크 수위는 정상적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진화에 실제로 물이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을 하고 나서 다시 채워진 건지 아니면 안 채워진 그게 사용을 안 한 건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로고 기록하면서 확인해봐야 됩니다. 다만 연기를 빼주고 새 공기를 넣는 제연 설비가 주차장에는 설치되지 않았고 방제실이나 탈의실 같은 공간에만 갖춰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상 지하 주차장은 제연 설비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연기를 신속하게 외부로 뽑아주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질식사의 우려를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현대아울렛 대전점을 압수수색해 방제실 등의 CCTV와 PC에 남아있는 소방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조만간 경찰은 아울렛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화재 원인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어제 서울 신림동에서 고시원 건물주가 살해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이 고시원에 살고 있던 30대 세입자였는데 살해 후 10만 원이 채 안 되는 현금 등을 훔친 상태였죠. 도주에 사우나에 숨어 있다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된 건 어제 오후 1시쯤. 이 여성은 양손이 묶이고 목에는 셔츠가 감겨 있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를 추적한 경찰은 사건 발생 9시간 만에 서울 성동구에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고시원에서 지내던 A씨는 신림동에서 약 20km 떨어진 성동구까지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하고 이곳 사우나에 몸을 숨겼지만 CCTV 등으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9시쯤 지나갈 때 곽수자대? 그게 하나 경찰대고 하나 곽수자대 차였나 봐요. 그거 막 봤다고. 피해자 부검을 진행한 경찰은 피해자가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10만 원도 채 안 되는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A씨의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바꾸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지난 7일 40대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고 한 사건을 단독 보도해드렸었죠. 범행 뒤 이 남성이 인근 초등학교로 도주해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본 정황이 당시 취재로 확인되기도 했었는데 경찰이 이 남성의 또 다른 범죄 정황을 포착해 영장을 재신청했고 결국 오늘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미성년자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재범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19일 만입니다. 추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던 게 맞습니까? 경찰은 1차 영장이 기각된 뒤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며 보강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수사 결과 남성은 올해 미성년자를 쫓아다니며 불법 촬영을 하고 불법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을 내려받아 소지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기존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추행 목적 약취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언제라도 다시 찾아올 수 있고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법원이 그 부분까지 좀 심도 있게 심리를 해서 판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첫 영장이 기각된 후 국민법 감정에 맞지 않다며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당시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연휴기간 당직 판사였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영장 재신청 끝에 남성을 구속한 경찰은 남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하얀색 구두를 신어서 발이 아파 얼마 전 자신을 쫓아온 낯선 남성 몰래 신고를 하던 여성이 자신의 차림을 경찰에 알리면서 한 말이죠. 이번엔 택시기사가 차를 사려면 무슨 차를 사, 색깔은 흰색으로 이런 식으로 경찰에 자신의 차량을 알려서 자기 차에 타고 있던 보이스피싱범을 잡게 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택시에 올라탑니다. 목적지로 가며 승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택시기사. 디자인 회사에 다니는데 투자자를 만나 직접 돈을 받기로 했다는 말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사는 승객이 경유지에 내리자마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투자를 받는데 왜 직접 수고를 하고 대표가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택시 옆에 나타난 검은색 승용차에서 현금 다발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는 여성. 다시 택시에 타더니 기존에 가던 목적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때마침 위치 파악을 위해 차종 등을 묻는 경찰의 전화가 걸려오고 택시기사는 승객이 눈치채지 못하게 기지를 발휘합니다. 차량 색깔하고 번호를 물어보시는데 아버님 차 살려면은 하얀색이 제일 좋아 이런 색으로. 장거리 운행을 핑계로 잠시 정차한 뒤 승객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커피 한잔 갖고 와도 돼? 미리 도착해 있던 경찰이 승객을 검거합니다. 택시기사의 뛰어난 직감과 임기응변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600만 원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기관인 예술의 전당을 13년 만에 감사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다는데 감사 결과 수억 원의 국고를 들이고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날림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공익 목적으로 써야 하는 기부금 중 10억 원 이상을 직원 출장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죠. 정부의 부실한 감사가 문제를 키운 겁니다. 이병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예술의 전당이 운영하는 서예박물관입니다. 지난 2016년 소장작품 등 3만여 건을 온라인에 올리는 사업을 시작해 2019년 마무리했습니다. 국고 3억여 원을 포함해 총 5억 4천만 원이 투입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등록된 콘텐츠는 1000여 건 남짓, 그마저도 이미지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전반적인 통합 아카이빙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저희 필요성이 좀 제기가 돼가지고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술의 전당의 부실한 기부금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공익성 있는 사업에 쓰겠다며 받은 기부금을 직원들의 해외 연수나 출장 여비 등에 유용했습니다. 관련 법에서는 기부금의 사용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전당 측도 공익사업 등에만 기부금을 쓰겠다고 했지만 10억 원가량은 어디에 쓰였는지조차 알 길이 없는 겁니다. 특히 예술의 전당은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부금 관리 내규도 2000년에 만든 뒤 한 차례도 손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감사 대상 기관 87곳을 평균 12.1년마다 감사한 탓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문체부의 예술의 전당 감사는 13년 만에 이뤄졌어요. 그래서 기관의 그 어떤 자체 감사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술의 전당 측은 뒤늦게 기부금 관리 내규를 개정하고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요즘 택시 잡기 쉽지 않죠. 특히 심야엔 택시 잡는 걸 아예 포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당 정이 심야 시간 택시비를 올리고 심야에만 일하는 시간제 기사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택시비가 오르는 거죠.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마다 도심에서 벌어지는 택시 잡기 전쟁. 당정이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정은 현재 택시 공급은 충분하지만 심야에 일할 택시 기사들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야 호출료를 높여 운행을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이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낮에 국민들께서 이용하시는 택시의 요금에 대해서는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쪽으로만 심야에만 일하는 시간제 기사 도입, 법인 택시 취업 절차 간소화 방안도 검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 관련 대책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심야에 국한됐지만 요금이 오르면 가뜩이나 높은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당정과 별도로 서울시 의회는 3,800원인 기본 요금을 4,800원으로 올리는 택시 요금 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심야 할증률도 높아지는데 다음 달 말 열리는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박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기자, 이준석 전 대표의 운명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오늘 이 전 대표를 윤리위원회에서 출석 요청하지 않은 것은요.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외에도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죄 등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낼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가처분 신문 결과도 최소한 다음 주 이후에 나올 것 같아서 윤리위도 최대한의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윤리가 갑자기 오늘 이렇게 회의를 여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국민의힘이 기다리는 가처분 신문은 총 3개잖아요. 각각 결과에 따라서 향방도 다 달라지겠죠?
네, 세부적으로 보면 3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우선 지난 9월 5일에 국민의힘이 두 번째 비대위 출범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 관련 당원 당규를 바꿨던 것이 잘못됐다며 이 개정기구였던 전국위원회의 효력을 정지시키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때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던 정진석 위원장의 직무 효력을 정지시키자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정위원장 외에 선출된 6명의 비대위원의 직무를 정지하자는 겁니다. 물론 법원이 3가지 모두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심리만 인용한다면 바뀐 당원 당규만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가 유지가 가능한데요. 두 번째 심리가 인용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양측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양측 모두 승소를 자신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약간 주술적인 그런 생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이번 심리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원 당규 개정조차도 누구 특정인을 지금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제 이것이 채권자 측의 주장인데요. 그것은 그 천동설과 같은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심리가 인용되면 결국 정진석 위원장의 직무 효력을 정지시키게 되면 그러면은 비대위 체제가 다시 무너지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뿐 아니라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던 전국위원회 효력도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당내에서도 두 번째 심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정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고려 중입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표 주자인 김기현 의원, 동료 의원들을 공격했습니다. 네, 오늘 김 의원이 겨냥한 두 인물은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두 인물 모두 현재 유력한 당권 주자라는 공통점이 있죠. 네. 김 의원이 이들 실명을 직접 거론한 건 아닌데요. 안 의원을 향해선 하나마나한 양비론 평론을 펼치다가 당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을 때 해외로 철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안 의원이 지난 7월 말에 국민의힘 당 지도부 내분 때 휴가차 미국을 간 것을 두고 말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유 전 의원을 향해서는 민주당 의원보다 더 당과 대통령을 향해 내부 총질을 한다며 사흘 전에 유 전 의원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두고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강경하게 비난한 것을 겨녔습니다. 전당대회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이 역시도 법원이 국민의힘의 가처분 심리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정해질 텐데요. 이 정진석 비대위까지 자초돼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원톱 체제로 가면 12월까지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뒤 차차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에만 약 40일 정도가 걸려서 1월 말 2월 초가 가장 유력한데요. 네. 절차대로 찬찬히 하자는 게 주 대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대위 체제가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비대위 체제가 길게 유지되는 것 자체가 당 안정 수습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아서 조기 전대론이 당내에서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국정감사가 10월 말에 마무리되고요. 또 그 이후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간다고 해도 준비 기간이 지나면 또 12월입니다. 결국 두 선택지의 사이 텀이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아서 현재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톡톡 박자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목 주위에 작은 혹처럼 생기는 쥐젖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죠. 온라인에서 이런 쥐젖을 없애준다는 크림, 화장품 등의 광고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아직 쥐젖의 발생 원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당연히 쥐젖 제거 효과가 인증된 화장품이나 의약 외품은 나올 수가 없겠죠. 다 사기이고 불법인 겁니다.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쥐젖 제거를 검색하니 여러 제품이 나옵니다. 쥐젖은 피부에 작은 혹같이 생기는 연성 섬유종인데 온라인에선 쥐젖을 없앨 수 있다며 연고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체에 전화해보니 제품을 바르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빨리 효과 보시고 싶으시면 하루에 3번 발라주시면 되고 환부 크기에 맞게끔 면봉에 짜서.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를 인정받은 화장품과 의약 외품, 의료기기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쥐젖을 없앨 수 있다는 제품 광고는 모두 불법인 셈입니다. 쥐젖 제거를 표방하는 광고 자체가 불법이고 관련 기관에
즉시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였고 관할 기관의 현장 조사도 주젓은 병원에서 레이저로 간단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집에서 실로 먹거나 제거 도구를 사용하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차 감염의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색소 침착 같은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피부과를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시술을 받은 뒤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고 항생제 연고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하는 해저 가스관 노스트 스트림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이틀간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가스 누출 직전에 그 근처에서 지진과는 다른 강력한 폭발로 인한 신호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의 가능성이 큰 거죠.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그 배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수면 위로 하얀 거품이 거칠게 솟아오릅니다. 해저에 있는 대형 가스관에서 누출된 가스가 뿜어져 나온 건데 지름이 1km에 달합니다. 현지 시간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관 노르트스트림 1과 2에서 가스 누출 사고 3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북유럽 발트해의 보른홀름섬 인근으로 스웨덴과 덴마크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합니다. Det er meget sjældent, at der sker skader af den her karakter. Og nu er der sket 3 skader inden for et døgn. Og derfor er vi også meget bekymret for, hvad det er, der kan være årsag til det her. 스웨덴 국립지진센터는 가스 누출 직전 해당 지역에서 대량의 에너지 방출이 2차례 기록됐다며 폭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두고 서방 국가 지도자들은 사보타주, 다시 말해 고의적 파괴 행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 제재에 대한 반발로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줄여온 만큼 에너지를 무기화하려고는 의도적인 사고일 수 있다는 겁니다. The leaks are under investigation. There are initial reports indicating that this may be the result of an attack or some kind of sabotage, but 반면 러시아는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서방 국가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자의정의 황표가 뛰어나고 숨겨진 자를 찾는 데 장점이 있다고는 하나 이런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선 단종 때 의정부 대신들이 낙점한 사람의 이름에 누런 종이 쪽지, 그러니까 황표를 붙이면 임금이 그대로 임명하는 인사제도였던 황표정사. 어린 임금이 정사를 제대로 살피지 못할까 염려해 만든 제도였지만 단종실록을 보면 대신들은 매번 인사 시기가 오면 아들, 사위, 아우, 조카를 서로 바꾸어 천거하며 이끌어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 문신 정갑소는 함길도, 지금의 함경도죠. 이곳 관찰사로 있을 때 아들이 함길도 향시, 그러니까 지방에서 실시하는 과거 1차 시험에 합격하자 이를 취소하고 해당 관리를 파면합니다. 최근 내부 직원의 46억 원대 횡령 사건에 휘말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엔 유독 높은 임직원들의 친인척 채용 규모로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 인원은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330명에 이르는데 이 중 무려 60%를 차지하는 197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용이 됐거든요. 그래서일까요? 건보공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5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참 흔치 않은 일이죠. 공공기관은 흔히들 신의 직장이라 부릅니다. 아직 친인척 채용의 불법성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유독 공공기관에서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이 많다는 건 국민 눈높이에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국민의 건강을 챙기렸더니 친인척 챙긴 거냐 하면서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국민을 납득시키면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채용 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발표된 공정채용법에는
친인척 고용 승계나 전 현직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적발 시 관련자 입사 원천 무효화도 포함됐었죠. 이런 건 우리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정갑선의 교훈이 생각나는 밤입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친인척만 330명 채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뉴욕에서 밝힌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구체적인 세부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겠죠. 차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렸던 디지털 비전 포럼.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유시민으로서 자유와 연대 그리고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른바 뉴욕 구상을 구체화할 새 정부의 디지털 마스터 플랜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먼저 5년간 1조 원을 들여 디지털 혁명의 두뇌인 AI 인프라 구축에 나서 AI 분야 경쟁력을 세계 3위로 올릴 계획입니다. 또 데이터 시장 규모를 50조 원으로 2배 확대하고 전략 분야에도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 장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양자 컴퓨팅, 메타버스와 같은 다양한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초인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표 도시인 광주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단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단풍이 드는 강원도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 일대도 서서히 가로수로 갈아입기 시작했거든요. 올해의 단풍은 어느 해보다 고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장진철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중청봉 일대. 푸름 속에 곳곳에 붉게 물든 나무가 보입니다. 올해 첫 단풍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대청하고 중청봉까지는 많이 물들어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약간 색변화만 있고. 산의 20% 정도가 물들어야 기상청이 공식 단풍 관측으로 인정하는데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단풍은 9월 기온 상승에 따라 평년보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늦어졌습니다. 단풍은 강원 영동부터 들기 시작합니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에는 평창 오대산이, 8일에는 원주 치악산으로 확대돼 강원 지역 산하는 다음 달 초순이면 가을 옷으로 갈아입을 전망입니다. 단풍 전선은 하루에 20에서 25km 속도로 남하합니다. 지리산은 10월 14일, 서울 북한산은 17일, 전북 내장산은 24일, 광주 무등산은 25일쯤 단풍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단풍이 산 전체의 80%까지 물들었을 때를 절정이라고 하는데 설악산과 오대산은 19일쯤, 북한산은 31일쯤, 내장산은 11월 7일쯤 절정에 다다르겠습니다. 올해는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 어느 해보다 고운 단풍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K리그 파이널 라운드를 앞두고 상위 6개 팀 감독과 선수들이 팬들 앞에서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6연패에 도전하는 전북, 그리고 복수에 나선 울산. 과연 우승 트로피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우승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에 나선 K리그 팀들의 모습 핫클립에서 만나보시죠. 내일 출근길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국 내륙과 서해안의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질 수 있어서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낮이 되면 안개는 모두 거치겠고요. 낮 기온도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금세 쌀쌀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6도, 강원 태백은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클수록 단풍은 더 예쁘게 물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내일 설악산의 단풍부터 가을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겠고요. 남부지방의 단풍은 다음 달 중하순이 되면 만연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의 양이 좀 많은데요. 제주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15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16도, 부산 18도에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전국에 맑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다가 월요일 중서부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